안녕하세요. 간호사 강사 전경진입니다. 아동간호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유아간호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영아간호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지났어요. 생후 1년이 지나면 드디어 유아기로 들어가게 되죠. 유아간호 살펴보시겠습니다. 유아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자, 먼저 영유아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유아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으로 영유아를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무조건 영유아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도 사회에 나가면 영유아라고 하면 우리는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막 이렇게 배웠지만은 유치원생,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들을 유아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자보건법상으로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지만 우리는 아동간호를 공부하고 있어서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그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간호에서 배우는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학년 전기까지 아동을 사회에 나가면 통틀어서 영유아라고 하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동간호 공부하고 있으니까 유아기는 뭡니까? 생후 1세에서 3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하고 요 시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요 시기에 아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아는요. 우리 신생아기를 지나서 생후 한 달까지를 신생아기라고 했는데 신생아기를 지나서 만 1세가 될 때까지 돌이 될 때까지를 영아기라고 했다면 그죠? 우리 돌이 지나고 만 3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하는 거고 만 3세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다니는 시기 만 6세까지를 학년 전기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유아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아의 신체적인 발달은 어떠냐? 자, 우리 아기가 체중이 생후 100일이 되었어. 100일 잔치 할 때쯤에는 3 내지 5개월 되는 거죠. 태어날 때 체중의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잔치 할 때 체중이 태어날 때의 3배가 되더라. 자, 여기까지는 영아기에 들어갔었고 유아기는요. 2년 6개월 됐을 때 태어난 지 30개월 됐을 때 이제 만 2세가 된 거죠. 만 2세고 6개월 지났을 때 체중이 4배가 되더라. 자, 그래서 체중만 묶어보면 2배가 될 때는 생후 100일, 3배가 될 때는 돌 때, 그리고 4배가 될 때는 30개월 정도 때 체중이 이렇게 4배가 된다. 자, 신장은요. 키 말하는 거죠. 돌 때가 되면 태어날 때 1.5배가 된다고 했어요. 자, 만 2세가 되면은요. 만 2세가 되면 성인 키의 2분의 1, 성인 키의 반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60cm인 사람은 이제 만 2세 때는 얼마예요? 80cm 정도, 80cm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 4세가 되면 출생 시 2배가 됩니다. 출생 시 2배면 50cm로 태어나면 이제 드디어 1m가 되는 시기가 만 4세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그 둘째가 앞 시간에서 얘기한 적 있죠.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빨리 달리고 좀 재밌고 한 것들은 키가 1m가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가 그전에는 계속 못 하다가 요번에 4번째 생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진짜로 쟀더니 키가 1m 넘었어. 1m가 딱 됐어. 그러니까 만 4세가 되면 출생 시 2배로 1m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만 2세경에 흉위, 가슴둘레가 머리둘레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몸통 길이가 다리에 비해서 길어요. 그러니까 성인 체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위보다 머리가 비교적 큽니다. 아직까지는. 자, 가슴둘레가 머리둘레를 초과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짤뚱짤뚱하다. 자, 그리고 2세경에 16개의 유치가 나고요. 2세 반경이 뭐예요? 30개월이었죠? 20개의 유치가 모두 다 납니다. 자, 2세 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2세 반경에 체중이 4배가 되고
유치가 모두 납니다. 30개월에 체중이 4배가 되고 20개 유치가 모두 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유아의 운동 발달은 어떠냐? 자, 유아는 근육이 뼈보다 빨리 성장을 해요. 이제 뼈가 뭡니까? 뼈가 아기가 태어날 때는 거의 연골화되어 있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아기 때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뼈가 엄청 연하고 뼈 마디마디가 붙어 있지가 않고 뚝뚝 떨어져 있어요. 자, 뼈가 막 자라면서 서로 접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골화 과정을 거치면서 탄력적이던 뼈가 점점 단단하게 되는 거죠. 자, 유아 시기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근육 붙는 속도가 더 빨리 성장을 한다. 특수한 근육 움직임이 증가한다. 이제 아기가 걷기 시작한 거죠. 돌이 지나서 막 걷기 시작하고 막 기어오르고 하면서 이제 많이 쓰는 부위의 근육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허벅지, 종아리 뭐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감각은 어떻게 발달하냐? 자, 유아기 끝 무렵 양측 시력이 완전하게 발달이 돼요. 유아기 끝이라면 어때요? 만 3세를 말하는 건데 양측 시력이 완전하게 발달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성인의 수준까지 시력이 발달하지는 못합니다. 계속 시력이 발달하고 있는 거지. 보통 양측 시력이 한 0.2 정도 되고 지금 책에는 완전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되지만 이건 제 생각에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인 시력까지 발달이 되려면 만 6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성인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거는 만 6세가 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좀 책하고 괴리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발달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시력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아기 동안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의 감각이 계속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다, 계속 발달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아기에는요, 감각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걸 만졌더니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 내가 저기 검검한 곳에 갔더니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 막 이랬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던 공포가 생길 수 있어요. 고통스러웠던, 놀랐던 그런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고양이한테 핥히고 물린 적이 있어. 그럼 고양이 공포증이 오래 가는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도.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벌레도 마찬가지고 좋았던 기억보다 공포스러웠던 기억을 오래 기억한다. 자, 거리 보존 개념, 깊이에 대한 인식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거리 보존 개념이 뭐예요? 거리가 멀고 낮고 경사가 있고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이제 거리 보존 개념은 학령기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깊이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물 웅덩이가 물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익사사고가 잘 발생합니다. 자, 낙상도 마찬가지고 낙상 그리고 익사사고 계속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한시도 1분도 몇 초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성적인 발달이에요. 성적인 발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에 의해서 그 리비도라고 하는 거죠. 성적인 만족감을 어디서 얻느냐? 우리 영아기까지는 구강기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고 입으로 탐색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서 엄마의 이제 젖을 빨면서 엄마와의 애착이 생기고 성격이 형성되더라라고 했다면 우리 유아로 넘어와서 유아기에는 학문기에 해당을 한다. 학문기에 해당을 해요. 학문을 조여서 내가 배변을 참음으로써 그런 그 희열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참았다가 이제 배변을 하게 되면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학문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학문기에 이제 대소변 가리는 훈련을 하게 되고 기저귀를 뗄 수 있죠. 자, 프로이드 나오면 따라서 에릭슨 나옵니다.
자, 얘는 에릭슨은 성적 발달은 아니지만 심리 사회적 관점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이 시기에 유아기에 형성되는 것은 자율성이다. 자율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수치심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자, 언어 발달입니다. 자, 이해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합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 이해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거죠. 유아의 이해 수준은 말할 수 있는 단어보다 폭이 넓은 겁니다.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어휘력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계속 시켜주고 대화를 유도하고 어휘력 상승을 시켜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만 2세쯤 되면은요, 막 상징놀이를 해요. 상징놀이를 막 장난감을 가지고 누구야 뭐 공룡아 뭐 밥 먹어 하면서 먹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독백 상징놀이 하면서 어휘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어때요? 양육자가 이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 줘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아기가 막 말을 건네고 말을 걸고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막 화를 내거나 일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유아도 엄마랑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나의 엄마랑도 그런데 하물며 그죠?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휘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육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 발달입니다. 자, 만 2세쯤 됐는데 독백놀이도 안 하고 또 가성놀이도 안 하고 이제 어휘력이 막 증가하지 않거나 이렇게 한두 단어에서 머문다 그러면은 조금 조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죠. 왜 언어가 지연되는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놀이예요. 놀이. 대상 영속성 개념 언제 생긴다고 했어요? 6개월 때부터 생긴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눈에 막 보이면 좋아하고 없어지면 막 울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진 줄 알고 이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안 거야. 엄마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서 이따가 나를 보러 올 것이다. 뭐 이런 거 그죠? 애착 형성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엄마와 이제 분리불안을 경험할 때도 이 대상 영속성 발달이 잘 되어 있어야지 엄마와의 분리불안도 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개월 때부터 차차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배워나가지만 이제 유아기 시기에도 계속 그 개념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 같지만은 따로따로 장난감 가지고 혼자 노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장난감을 팍 풀어주면 이제 막 누구야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놀기보다는 각자가 같은 공간에서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첫째 때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 다녔는데 어린이집에서 서로 모여 앉아서 얼핏 사진으로 보면 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친구는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 친구는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각각 그러면서도 서로 의식은 합니다. 의식을 하고 제 장난감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소통해 나가는 걸 배우는 거죠. 자, 장난감에 말을 걸고 이야기함으로써 언어와 어휘 발달을 촉진하고요. 놀이를 통해 인지 발달과 도덕적인 가치를 더 일찍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학년 전기에 뭐 주도성 대 죄책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만은 유아기 때도 계속 놀이를 하면서 뭐 친구를 때리면 안 돼라든지 뭐 장난감을 뺏으면 안 돼라든지 뭐 도덕적인 개념을 엄마가 계속 일러줄 수 있는 거죠. 엄마나 선생님이 계속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려주기 시작하면 일찍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번째 인지 발달입니다. 요거는 인지 발달은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아기 때 인지 발달은 이제 성인과 매우 달라요. 상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정신표상, 지연 모방,
그리고 상징놀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사고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정신표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아기가 감각적으로 내가 자신 행동이나 감각에 의해서 모든 걸 사고를 했다면 이제 내가 정신적인 표상이 만들어져요. 내가 나무라고 말을 하면 아이가 그 나무에 대한 형상을 머리에 떠올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굳이 나무를 보고 있거나 만지고 있지 않아도 비교적 일관되게 의미 있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지각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연 모방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이제 세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한 그룹에게 어떤 아저씨가 한 인형을 보고 막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 옆에 있는 방망이, 이렇게 고무방망이나 장난감 칼로 막 인형을 막 때리는 모습의 영상을 보여주고, 또 B 그룹에게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그 인형을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막 좋아해주고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세 번째 그룹에게는요, 무관심해요. 인형은 한 공간에 있는데 아저씨가 인형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책을 보거나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형이 있는 방에 A그룹 아동들을 투입을 했을 때 그 아동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그 인형을 공격합니다. 물론 공격하지 않은 아동도 있지만은 그 영상을 본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 그렇죠? 옆에 있는 칼, 장난감 칼, 고무 망치 이런 걸로 막 인형을 때리고 발로 차고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인형을 서로 막 뽀뽀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인형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아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세 번째, 무관심한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인형에게 관심을 갖는 아동이 없었습니다. 다른 장난감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중앙에 있는 인형에게 한번 툭 치고 지나가거나 만져보는 아동은 있었지만은 심지어 때리거나, 옆에 망치가 있고 장난감 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아동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지연 모방이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동 앞에서 하는 말이라든지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배웁니다. 자, 상징놀이 앞에서도 얘기했죠. 아기가 막 인형을 가지고 막 인형들끼리 막 놀아요.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빠빠도 먹고 병원 주사도 맞고 이렇게 상징놀이를 하게 되는 시기가 유아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기중심적 사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조망과 타인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 조망 수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행동 등을 이제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인데, 자, 이 조망 수용이 형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기를 비사회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화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 관점에서 잘 생각하는 걸 사회화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유아기 때는 자기 혼자만 논다고 했잖아요. 아까 장난감을 가지고도 타인의 관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자, 피아제라고 하는 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검증해냈어요. 새산 실험이라고 해서, 이제 산이 있는데 유아를 어떤 산에 삥 둘러 앉혀 놓은 거죠. 그런데 유아가 보는 관점마다 산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빨간 산이고 울퉁불퉁 자갈밭이야. 그리고 저 상대편에 앉은 친구는 푸릇푸릇하고 초록색이고 막 잔디가 나무가 많이 난 쪽에 앉혀놨어요. 그런데 각각의 아동에게 물어본 거죠. 물어보기 전에 산을 한번 삥 둘러가지고 그 산이 뒷면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서로 앉혀놓은 다음에 앞쪽에 앉은 친구가 빨간 산을 보고 있으면 그럼 다른 친구는, 건너편에 앉은 친구는 어떻게 볼까라고 물었을 때 빨갛게 보여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대화가 잘 통하는 아이고 그 직전에 반대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지금 유아들이 우리 집에 있잖아요. 애기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애기들이 뭘 만들고 엄마 이것 좀 봐, 엄마 이거 봐, 이거 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관점에서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어이구 잘했네 예쁘네 하면 아이들은 만족해요. 엄마가 보이는 줄 알고 자기 관점에서 보듯이 엄마도 고개는 돌렸지만 저는 실제로는 안 보여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보이는 줄 알죠. 자기 관점밖에 모르니까. 그걸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직관적 사고를 보여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직관적 사고. 자, 피아제의 보존 개념 실험을 통해서 이 직관적 사고를 또 증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가 뭐냐면 자, 이렇게 똑같은 양의 물을 그림에서 보고 있어요. 똑같은 양의 물을 준비를 해서 아이에게 보여줘. 자, 물이 똑같아. 그런데 이 똑같은 양의 물을 하나만 긴 컵에 담았어.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분명히 똑같은 양의 물을 하나만 긴 컵에 담았더니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양이 다르다고 해. 좁고 긴 병에 있는 병이 실제로는 양은 똑같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분명히 실험을 할 때 똑같은 물이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긴 컵에 담았는데도 모두 하나같이 긴 컵에 담긴 물이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건 양적인 실험이었고요. 수적인 보존 개념 실험은 이거예요. 제가 이건 바둑알 사진을 찍었는데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서 자, 두 개 다 뭐예요? 바둑알이 5개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공간을 좁게 해서 세워놨고 하나는 널찍널찍하게 세워놨어. 근데 총 길이가 얼뜻 봤을 때 밑에 것이 더 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바둑알 개수가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A고 얘가 B라 그러면 모두 하나같이 B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사탕을 줄 때요. 이런 식으로 옹기옹기해서 5개 주고 또 한 명은 널찍하게 된 걸 가져가라고 하면은 왜 제가 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아 보이게 널찍한 그릇에 주는 게 좋아요. 아기들이 만족합니다. 아, 너 더 많이 줄게. 오빠들보다 많이 줄게 하고 큰 그릇에 적게 줘도 얘는 만족해. 많은 줄 알고. 자, 그게 직관적 사고다. 아, 여기 그림에 나온 거는 지금 우리 아기 셋째인데요. 여기 들어가 숨은 거야. 숨어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면 지는 내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는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해. 내 눈에도 지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숨으면 못 찾겠지? 하지만 우리는 성인들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웃기죠.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자, 그리고 물활론적인 사고다. 자,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막 생명과 감정을 부여해서 막 대화를 하면서 상징놀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점차 이제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산 것이 아니다라고 믿다가 이제 점점 커서 8살쯤은 되어야지 비로소 동물과 식물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어디 가다 나무에 딱 부딪혀 놓고 나무가 때렸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무가 실제로 때린 게 아닌데 계단을 밟고 가다가 넘어져 놓고 계단이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계단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생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계단 떼치 계단 떼치 막 이러잖아요. 그게 물활론적인 사고 됩니다. 자, 사회 정서적인 발달. 자, 이 시기에 거절증, 싫어 걸려요. 떼쓰기, 막 들어눕기. 그리고 의식적인 행동.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애기 손빨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손빨기 반사 언제 없어져요? 6개월에 없어져야 돼요. 빨기 반사. 그런데 이제 손가락을 빨다 보니 막 이게 마음의 안정을 찾다 보니 이제 6개월이 지났음에도 유아기가 됐는데도 애가 손을 계속 빨고 있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이다. 뭐 막 담요를 빠는 것도 애착 담요를 빠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 이 시기에 동생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동생이 태어났을 때 동생이 너무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고 동생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어때요? 손가락으로 눈을 쿡 찌르죠.
미워. 또 미워. 엄마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동생 때문에 사랑을 뺏긴 것 같아서 사랑하면서도 미운 감정, 양가 감정이 생긴다. 자, 이 시기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퇴행이라든지 야뇨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영아기 때부터 시작된 대상 영속성의 발달이 계속되면서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자, 유아의 특성 보시게 되면 요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아의 특성 156쪽. 자, 먼저 퇴행 행동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가 이겨낼 수 없는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쉬야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불이라든지 다시 기저귀 차는 거라든지 동생이 물고 있는 젖병을 이제 자기도 젖병을 물고 싶어 한다는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동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나요? 제가 막 전화가 오면서 이거를 또 원래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를 녹음을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전화가 오면 제가 다시 녹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전냐면은 우리 첫째가 핸드폰을 사줬더니 1학년인데 쉬는 시간도 아닌데 이 시간에 화장실 가서 전화를 했어요. 어제 딱지치기를 친구랑 하면서 막 딱지를 다 잃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진짜로 딱지치기 4개 하는 거 하지 마 그러면서 엄청 혼났어요. 왜 사주면은 이게 요즘 고무딱지가 4,000원씩 비싸거든요. 사주면 잃어버리고 사주면 꼬는 거야. 친구한테 다 뺏기는 거지. 그러면 어때? 또 사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한두 개여야 말이지. 한 개 가지고 치러 나가면 금방 잃고 오거든요. 한 10개는 있어야 돼. 한 번 치는데. 그래서 다 당근마켓 이런 곳에서 구입해서 다시 주고 막 그랬는데 어제는 정말 컬러 딱지 비싼 거에 뭐 6,000원 이상 하는 거를 4개를 사줬더니 그걸 친구한테 홀라당 다 꼬랐네? 얼마나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너 이제 딱지 사달라고 하지 마 이랬더니 지금 전화가 온 게 뭐냐면 엄마 학교에 왔더니 친구 누가 로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키도 크고 막 그런데 그 친구랑 잘 노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키가 제일 작은데 반해서 그 친구는 반에서 제일 큰데도 둘이 엄청 잘 어울리는데 엄마 로운이가 딱지 다 돌려주고 다른 중딱지도 몇 개 더 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뭐 피카츄 딱지 뭐 이렇게 꼬부기 딱지 막 무슨 젠타 딱지 막 이런 거 막 자랑을 하네요. 지금 친구가 자기 친구 오해했다고 내가 친구 오해하지 말라고 로운이랑 앞으로도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길래 그래 친하게 지내고 딱지 내기는 하지 마 그러고 방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나? 녹음을 계속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 아이는 지금 학년기에 막 들어간 학년 정기 아동의 모습을 막 보이고 있어요. 저는 유아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특성 퇴행이 있을 수 있다. 동생이 태어나면 특히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내가 막 기저귀도 떼고 막 밥도 스스로 잘 먹고 했던 애기가 막 애기 울음소리를 내고 막 그러는 거죠. 젖병도 물려고 하고 밥 안 먹고 손가락 빨려고 하거나 뭐 이런 퇴행 행동을 보이는 거지만 이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인 문제고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뭐 아기 크게 다그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부모가 퇴행 이전의 행동으로 막 돌아가길 강요하잖아요. 너 안 이랬잖아. 너 할 줄 알잖아. 그러고 막 혼내키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아기 스트레스가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 주는 게 좋아요.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자, 분리불안 있을 수 있어요. 유아기 때 어린이집 가게 되는 시기죠. 자, 영아기 때처럼 이렇게 돌봐주던 사람하고 분리가 됐을 때 분리불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차차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습관화되면서 엄마랑 떨어지는 일이 습관화되면서 차차 나아지게 되더라. 자, 이것도 일시적인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분노 발작 있어요. 이제 이 시기에 자아가 막 생깁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막 들어 누워서 우는 아이 심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 뭐 하면 들어 누워요. 들어 누워서 울고 또 막 이 시기에 막 고집도 엄청 셉니다. 막 나가자 집에서
막 신발을 저기 현관문에서 신발을 들고 막 울어요. 나가자고 떼쓰고 막 분노 발작해요. 자, 이때는 뭐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막 울면서 떼를 쓰다가 지가 지칩니다. 지가 지쳐가지고 저절로 나아져요. 그 사진에 보시면 이제 마트에서 들어 나온 우리 첫째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마트에서 반지가 파는데 이 반지가 플라스틱 반지가 한 개 1,000원인가 그랬어. 근데 얘는 심지어 아들이거든요. 근데 반지를 사고 싶다 그래서 그래 골라봐 하나만 사 했더니 안 된대. 10손가락에 다 끼고 싶은 거야. 응? 이제 거기 지금 팔고 남은 것이 5개인가 있었는데 그거 다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안 돼. 하나만 사 그랬더니 막 들어 눕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에 이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두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자, 우리 할머니들 있죠. 제가 이때 지금보다 더 이제 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 지역에서 살았는데 고향에서 살 때 이때 시장에 막 할머니들이 장 보러 많이 왔어. 하나로마트라고. 할머니들이 오지랖이 야 반지 사주라 야 반지 사주라 하면서 애를 안고 나한테 엄마한테 온 거야. 또 할머니들 보는 눈도 있고 사람들 막 쳐다보니까 제가 꼭 학대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아이고 사라 했더니 반지 4개를 샀네요. 심지어 지금 4번째 5번째 손가락에 있는 반지는 똑같이 생긴 반지입니다. 자, 이 4개를 사와서 다음날부터는 또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한 개만 사라고 한 건데 자, 할머니들이 막 사주래. 동네 할머니 자기들이 사줄 것도 하면서 왜 그렇게 오지랖인지. 그래서 이 시기에 막 이렇게 떼쓰다가 반지 사준다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힘든 유아기를 거쳤죠. 자, 유분증, 야뇨증, 스트레스 상황에 발생할 수 있어요. 야뇨증은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거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제 자다가 소변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소변을 자기 전에 보게 하고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유분증은 대변을 보는 거죠.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적절한 곳에 변을 보는 게 이제 1개월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는 거예요. 그게 총 한 3개월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걸 유분증이라고 해요. 실수로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석 달 동안 한 번씩 계속 일어난다 하면 유분증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스트레스 상황에 아이가 겪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유분증, 야뇨증. 자, 거절증, 싫어병. 진짜 뭐든지 싫어. 뭐 예를 들면 너 장난감 막 기분이 막 안 좋아. 낮잠도 안 자고 막 밥도 안 먹었어. 막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인형 가지고 놀아 하면 싫대. 싫어 그래. 그래 그럼 인형 갖고 놀지 마. 그것도 싫어 줘 인형 줘. 그러니까 인형 좀 막 던지고 막 거절증. 고집 떼쓰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자꾸 합니다. 고집 떼쓰기, 나가자병, 싫어병이라고 하죠. 요즘 엄마들. 이제 신체 기능 조절 달성. 자, 대소변 훈련 가리기 시작한 것을 신체 기능 조절 능력의 달성. 이제 관략근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 배변, 배뇨 같은 신체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자, 자존감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싫어 막 그리고 나가자 하면서 자기 자존감이 어느 정도 발달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자, 이 시기에 애기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막 공주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엄마 취향은 뭐야? 하얀 아디다스 운동화 신기고 싶은데 이제 딸내미들은 어떻습니까? 핑크한 샤방샤방한 공주 캐릭터가 그려진 막 그런 운동화를 원해. 근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결국 아디다스 운동화를 사줬다? 그럼 어때? 이 친구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존감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 자, 다음은 유아의 간호돕기입니다. 먼저 영양 공급입니다. 1일 3회 균형 있는 식이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는 간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소량씩 자주 주게 되고요. 자,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수저와 그리고 집게 젓가락이라든지 포크라든지 이렇게 떠먹여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영아시기보다는 성장률은 감소하기 때문에 섭취되는 영양의 요구량도 감소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조직의 유지, 성장에 필요한
영양 섭취는 계속 시켜줘야 되는 거죠. 식욕이 부진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막 단 음식 같은 거를 밥 먹기 전에 먹게 되고, 막 다른 자기 제 취향이 맞는 뭐 캐러멜이나 뭐 초콜릿 막 이런 거 먹게 되면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고, 오늘은 방해 공작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자, 녹음을 일시 중지 기능은 있는데 다시 녹음할 수 없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동식 도서관 차량이 왔다고 아파트 방송하는데, 저도 저기 그 차량이 가기 전에 그 책 반납할 것이 있어가지고 빨리 녹음 끝내고 나가봐야 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소리 해서. 자, 우리 유아기 때, 우리 만 1세부터 3세 유아기라고 하죠. 영양 공급이, 자, 영아기 때보다는 성장률이 감소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섭취 요구량도 감소되어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잘 먹여야 되는데, 식욕이 부진할 수가 있고, 음식 거절증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앞에서 유아기 특징으로 거절증 봤죠? 이유 없이 또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배고프게 막 놀려야 돼. 적당한 운동 시켜야 돼. 낮에는 막 재밌게 놀게 바깥 운동하고, 간식은 최대한 적게 주고, 막 특히 단 음식, 군것질 이런 것들은 적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식사 시간에 즐거운 분위기를 제공한다. 막 억지로 떠먹이거나 막 혼내키거나 하면은 그 식사 시간이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밥을 더 안 먹는 결과가 생기죠. 자, 제가 이제 책의 순서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 유아 특성에 대해서 뭐 이런 일반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순서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데, 제 책에는 대소변 가리기가 먼저 나왔지만 훈육 과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타임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한 장소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거다. 자, 우리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 송일국이 교육시킬 때 이렇게 생각하는 의자를 거실 말고 방 쪽에다가 두고 이제 너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고 와, 이렇게 막 떼쓰기라든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는 거죠.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아이가 막 떼쓰고 있을 때 그걸 다 받아주고 막 들어 눕게 할 때도 마찬가지. 엄마는 좀 널찍이 떨어져서 걔가 진정되도록 이렇게 좀 봐줄 수 있어야 돼. 엄마하고 좀 떨어져서. 자, 이거는 또 타임아웃은 그거랑은 틀리지만 그 장소에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자, 이거는 각자들마다 찬성과 반대가 좀 많습니다. 아동이 그 다른 공간에 혼자 있게 되면 그걸 반성하느냐,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오히려 공포스러워하고 무섭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에 잘 고려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최대 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를 갖다가 화장실에 불 끄고 가둬놓은 거야. 그리고 막 밖에서 못 나게 문을 잡고 있어. 그 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불 끄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그거는 아동 학대입니다. 아이가 울고불고 소리치고 무섭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가둬놓는 것은 그건 훈육이 아니에요. 자, 다음은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에요. 이 시기 때 아주 큰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기저귀 떼기가 그겁니다. 제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기저귀 차던 아동이 드디어 배변을 스스로 하고 가리게 되는 건 엄마에게도 엄청 기쁜 일이죠. 아이도 마찬가지고. 자, 대변은 12에서 18개월, 12개월에 시작해서 18개월에 마친다. 실제로는 18개월에 기저귀를 완벽하게 떼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예전처럼 천기저귀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일회용 기저귀가 얼마나 잘 나왔냐면 소본을 봐도 본 것 같지 않게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불편한 걸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점점 기저귀 떼는 시기가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막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안 해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추세다. 그래서 만 3세 거의 끝 무렵에 거의 가리게 되는 거지. 딱 18개월에
끝낸다? 뭐 이건 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12개월에 시작해서 18개월에 마친다. 자 이게 무슨 시기예요?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랑 같습니다. 12개월에 18개월 대변 그냥 외우도록 합니다. 소변은요. 자 소변은 대변보다 늦어요. 대변을 먼저 가리고 소변을 가리는데 소변은 16개월에 시작해서 24개월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아이가 잠을 자니까 인지하지 못해서 밤소변은 3, 4세 때 가리게 된다. 자, 요거는 16에서 24개월은 생각을 해봤는데 소변은 이제 소변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변기도 마찬가지만 우린 소변기만 생각해. 이렇게 팔자죠. 8일은 8, 8이 16, 8, 3, 24. 그래서 16개월에서 24개월에 소변 가리게 된다. 자, 전적으로 유아의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아이가 배변을 했거나 하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을 관찰을 했다가 이제 아기가 막 기저귀를 뜯는다든지 안전불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른다든지 배변하고 싶을 때 그 상황을 캐치해서 바로 벗겨서 앉혀주는 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배변을 말로 표현해줘요. 쉬야 하는 거야? 쉬야 했어? 쉬야 하고 싶어? 또는 응가 할까? 응가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말로 엄마가 대신 표현을 해줘서 아이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화장실과 변기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시기에 영상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막 노래로 막 배변 응가 막 응가송 이런 것도 있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책이라든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배변, 변기, 화장실과 친해지도록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변기에다가 눈, 코, 입 붙여가지고 막 이쁘게 꾸며놓는 경우도 봤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변기를 가까이 요새 유아 변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앉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유아 변기가 있었는데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다 이걸 썼어요. 얘는 둘째인데 자 이런 식으로 벗겨놔요. 여름 좀 더울 때는 벗겨놓고 지가 마려우면 가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막 크게 막 강요를 하지 않는 거죠. 놀이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막 여기 변기에다가 막 장난감 넣어놓고 막 먹을 것도 넣어놓고 막 이랬다는 사실. 자, 부모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가 따라 하는 거죠. 지연 모방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기저귀 빼고 지내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고요.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요. 노력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라. 물론 잘해서 결과적으로도 잘 됐더라도 칭찬을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더라도 지가 노력을 했잖아. 어머 변기에 가서 앉아봤어. 비록 성공은 못했어도 와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도록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줘야 돼요. 뭐 두세 번 성공했지만 네 번째 실수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야 너 할 줄 알잖아. 할 줄 알면서 왜 그래? 어제는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막 혼내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지 말아요. 변기에 오래 앉아 있다면 오래 앉아 있어서 보고 있지 않으면은요 볼 때까지 앉아 있어 이게 아니라 다음에 다시 시도하도록 합니다. 5분 이상 앉혀놓지 말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뭐 커서도 중요하죠. 비교는 하면 안 돼요. 자, 건강관리, 낙상과 사고에 유의합니다. 자, 유아기의 주된 사망 원인이 바로 사고예요, 사고. 유아기 때 사고 주의해라. 자, 이때 거리 보존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내리막길,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깊은지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상과 사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 실제로 교통사고도 있지만 집안에서 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동네 주택가에서 이제 아장아장 걷는 막 영화기를 탈피한 유아기 아동이 아장아장 걷다가 길바닥에 앉아서 돌을 만지고 놀고 있었어. 이제 엄마가 쓰레기 봉지를 들고 쓰레기 버리러 나왔나 봐. 그런데 아기가 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쓰레기 버리러 혼자 간 거야. 그 거리가 뭐 불과 10초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때 그 아이가 앉아 있던 곳이 어디냐면 주차장 입구였어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아기를
받겠습니까?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기는 운전자 시야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 엄마는 잠깐 10초 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동안 아기는 차에 치였죠. 그래서 죽었대요. 그런데 법원 판결은 또 어떻게 났습니까? 자,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고 났어요. 엄마 책임입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동 사고에 유의해야 되는데 정말 10초라도 눈을 떼면 안 떼고 10초라도 놔두고 어디 가면 안 돼. 자, 그런 사고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만도 엄청 많아요. 사망사고만 뉴스에 나오잖아요. 또 어때요? 이 시기에 막 킥보드 막 이런 거 요새 없는 아동이 없어요. 킥보드 탈 때 보호구, 안전장비 꼭 착용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자, 그 주위에 집 안에서도 위험한 물건들은 다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 뭐 레고 같은 거 입에 물 수 있는 거, 영아기 때도 물론 입에 잘 넣지만, 자, 유아기 때도 입에 넣고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막 건전지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곳에 다 치워두는 게 중요해요. 호기심이 엄청 활발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막 호기심만으로 막 이렇게 겪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위험한 줄을 모르는 거지. 다 어른들이 치워야 됩니다. 어른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교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 화상 마찬가지입니다. 화상도 사고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잖아요.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알만한 선생님들이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커피포트에 커피 물을 데우고 있는데 아동이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밑에서 전기선을 잡아당겨가지고 커피 팔팔 끓고 있는 물이 아동을 덮쳤어요. 전신 화상을 입었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화상 주의해야 되고요. 중독 질식, 앞에서도 말했지만 막 이렇게 못 먹어야 됐는데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너무 예뻐, 막 먹어보고 싶어서 막 그냥 순간적으로 마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품이라든지 세제 막 이런 거 마시는 사고가 많아요. 자, 질식은 뭐야? 동전이라든지 바둑알 막 이런 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막 하임리 히법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른 책임입니다. 자, 영양과 비만, 단 음식, 그리고 밀가루 음식, 막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영양은 떨어지고 오히려 비만이 될 수가 있다. 자, 우리 삼시세끼 아이들 잘 골고루 먹도록 어른들이 지도해줘야 된다. 자, 이 시기에 예방접종하죠. 영아기 때 대부분의 그 예방접종이 시작되고요. 우리 12개월 이상이 돼서 1차 접종해야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MMR 있죠. MMR, 볼거리, 홍역, 볼거리, 풍진, 홍역, 볼거리가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MMR 접종을 12에서 15개월에 1차 접종하는 거죠. 그리고 2차 접종은 4 내지 6세 때 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예방접종에 수두가 있었죠. 수두도 12에서 15개월에 1차 접종해라. 자, 수두는 원래 법정 예방접종이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1차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에서 12개월에 1차만 맞으면 되는 게 이게 의무 예방접종인데, 학교 가기 전에 사실 한 번 더 맞아. 이거 유료로 해서 맞으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유행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 유행을 많이 하는데 그걸 안 겪으려면 2차 접종을 해줘라 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법정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만 맞히면 된다. 그리고 또 있어. A형 간염. A형 간염은 우리 때는 무료로 안 놔줬는데 지금은 해줘. 12에서 23개월에 그죠? 1, 2차 접종 모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내염 있었죠. 생백신과 사백신이 다른데 둘 다 12에서 23개월에 1차 접종은 해야 되는 거죠. 자, 생백신은 2번만 맞으면 되는 거고 사백신은 12살까지 맞아 5차 접종해서 완료합니다. 이런 예방접종이 있더라. 우리 앞에서 예방접종 부분에서 배웠어요. 자, 치아관리. 자, 20개의 유치가 모두 나는 시기가 2세 반이라고 했어요. 30개월이죠. 이 30개월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30개월에 몸무게가 4배가 되고 20개의 유치가 모두 나는 시기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동학대예요. 자, 아동학대도
또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사건 사고가 터지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는 이것도 학대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부모들 누구나 생각하는 거라고 느끼는 거라고, 이거 학대를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학대라는 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동학대의 개념 보시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고 아동을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가 있고요. 뭐 직접 때리는 것도 있고, 막 꼬집고 막 물어뜯는 행위. 예전에도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찔렀다잖아요. 진짜로 잘못 때리면 멍이 들거나 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막 바늘로 꼭꼭 찔렀다는 거야, 아기를. 학대입니다. 그리고 막 또 막 핥히거나 막 잡아 끌거나 손목을 막 잡아 끌어서 당기거나 모두 학대됩니다. 자, 정서적 심리적인 학대도 있어요. 뭔가요? 애를 말 안 듣는다고 벌거벗고 베란다 밖으로 쫓아내. 그런 경우 있었죠. 또 뉴스에 모든 예시가 다 나옵니다. 애기가 선생님 말로는 열이 나서 벗겨놨대. 열이 나서 벗기고 베란다에 쫓겨났어. 그런데 그 베란다 유리창으로 안이 보이잖아요. 다른 아이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간식 먹고 있는 모습을 벌거벗은 아이가 유리 밖에서 보고 있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물 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도 막 목소리가 떨려요. 자, 정서적, 심리적 학대도 학대에 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그리고 언어적으로 폭력도 무서운 거죠. 다른 아이에게는 친절하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만 막 못되게, 막 무섭게 막 하는 거. 그리고 왕따시키는 거.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도 아이가 3명 있지만 말 안 듣는 아이 빼놓고 나머지 둘한테만 막 먹을 거를 준다든지 막 그렇게 왕따시키는 것도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성적 학대도 엄청 많죠. 성적 학대,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도 모두 성적 학대다. 막 계보라든지 막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막 그런 뉴스 같은 것도 볼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임, 유기도 모두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은 방임은 이제 엄마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또 밥을 안 주거나 또 뭐 불결한 환경에 아이만 놓고 외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유기는요. 유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애기 입원시켜놓고 엄마가 데리러 안 와. 또 고아원 앞에 애를 갖다 버려. 뭐 이런 걸 유기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우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자기들이 신고 의무자인데 그렇게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으면 안 되지. 청소년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우리가 의료기관 종사자잖아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병원에 온 아동들이 온몸에 멍이 들어 있거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왜소하게 말라 있어. 그리고 막 자꾸 땅만 보고 보호자 옆에서 보호자 눈을 쳐다보지 않고 뭔가 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구조사 구급대원들 모두 신고 의무자예요. 자, 아동학대가 지금 책에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의무교육으로 법정 의무교육으로 그 아동학대가 있어요. 우리 같은 종사자들, 저도 매년 교육을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해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폭력 예방 교육도 있고 또 아동 학대 교육 막 이런 것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즉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병원에 종사자로 직업을 가지게 되면 법정 의무 교육으로 아동 학대 교육 받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유아간호까지 공부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학년 정기 간호라든지 청소년기 간호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동간호 책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입원한 어린이의 간호와 또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간호 돕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남기고 오늘 우리 유아간호까지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